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입니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 상황, 그리고 학교 방역 지침이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역학조사나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날 국내에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중국에서 환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첫 번째 환자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단계가 격상이 되는데 원래는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바뀌었고요. 그 환자가 국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특정 지역으로 전파가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게 1월 27일 날 이제 격상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을 토대로 중심으로 해서 이 신천지 이 종교와 관련된 환자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이제 3월 달에 2월 23일 날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육부에서 굉장히 이제 바빠졌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2015년도에 생겼던 메르스 때 만들어진 어떠한 기본 정보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감염병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과연 학교가 등교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3월 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이죠. 3월 2일부터 우리가 신학기가 등교를 하는데 이 등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등교를 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고 학생들이 움집을 해서 모여있다가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게 되면 이 감염병이 어디로 간다? 학교에서 확산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가정에는 이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노인들이라든가 특별한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전파가 되면 그분들이 이 감염병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병원이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 경우에 학생들이 이 집합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3월 달에 등교를 못하고 연기를 몇 번은 같이 하게 되죠. 2주씩 연기를 하면서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연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 날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면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과연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수업이라는 게 이게 공개 수업이라고 봐야 되죠. 공개 수업을 과연 기록에 남는 공개 수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또 학교에서 보건쌤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이 정보가 없는 코로나를 대응을 하는데 명확한 지침도 없지 기존에 있는 지침만 가지고 대응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들을 줘야 되는데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침으로 대용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했던 상황에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온라인을 할 수 없고 상황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등교 개학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등교 개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먼저 등교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5월 연휴에 다시 확산이 되면서 조금 더 연기하게 되고 그래서 5월 20일 날 첫 번째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월, 6월에 이제 조금씩 등교를 하는 과정에 8월 되면서 조금 다시 확산이 되게 되는 2차 유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방학이 끝나면서 조금씩 수그러들어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11월에 가서는 3차 유행이라고 하는 거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12월까지 이어지고 수도권에서는 다시 원격으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에 지금 최근에 이제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거를 한번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총 숫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만 5천, 그 1월 20일 날, 20년 1월 20일 날 처음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 6만 5천 명 정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127.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인 19세 미만은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7,223명 정도가 발생을 한 거예요.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건 10만 명당 한 92.6명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유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 왔던 때부터 계산해서 얼마나 발생했나 보니까 이제 작년에 4,118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의 10만 명당으로 계산해서 보면 한 68.7명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10만 명당으로 보면 0세에서 19세의 전체적으로는 좀 더 많이 발생을 했지만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적게 발생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했던 걸 보면 작년에 63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검사를 해서 3,500명 정도의 양성자를 찾아냈으니까 한 양성률은 0.56% 정도가 되고요. 교직원의 경우는 비슷한 그 퍼센트를 보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3월 1일 이후에 116만 명 정도를 검사했더라고요. 7월 17일까지 보니까. 그래서 한 7,000명 정도를 찾아냈는데 아마도 그 양성률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를 조금씩 줄일 수 있어서 양성률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간 내 작년에 10만 명당으로 보면 6,800명, 일본 같은 경우는 239명이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성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이제 월별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작년 5월에 이제 등교 개학을 했기 때문에 등교한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을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물론 이제 학교로부터 받았던 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집계를 하게 되는데, 이 집계됐을 때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 3월 달에 첫 번째 유행을 했던 부분은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2차 유행할 때 여전히 밖에 유행이 많아지면 학교에서도 발생하는 빈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3차 유행 때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12월 달은 1,852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1월, 2월이 오면서 많이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3월 되고 4월이 되면서 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1,600명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게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6월 말부터 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했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7월 17일 현재로 1,7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해서 아마도 12월부터 훨씬 더 높은 7월 달에 이제 발생 양상을 이제 보일 것 같고, 교직원의 경우도 이제 199명으로서 200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제 주소를 달아놨습니다만은 학교에서 보고된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뭐 정확하게 통계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주로 학생들이 감염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봅니다. 학생 교직원의 경우를 이제 합쳐서 감염 상황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계한 이후에 한 56% 정도가 가족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감염됐을 때 그 동거인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교직원 또는 학생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혹시나 친구나 친한 친구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감염됐을 걸로 보이는 거는 전체 발생의 한 10%로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높아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종교 시설에서 감염돼서 감염됐던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학원도 굉장히 출입 금지 시설로 한동안은 이제 했기 때문에 학원에 의해서 감염됐던 사례들도 조금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높아졌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감염되긴 했는데 감염된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이게 누구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인지 가족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옮아왔는데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가족 감염이 조금 줄고 학원이나 학교가 조금 더 늘어나고 불명확한 것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정도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이 감염된 내용을 금년 거만 한번 좀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추세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모든 학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한 20%, 2만 개 학교 정도에서 유치원, 초중고 모두 다 합하면 한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4,000개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발생을 했더라라는 거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았는데 가족에 의한 감염을 하고 학교에 그 아이가 다녀가긴 했는데 선생님이 다녀가긴 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명이라도 감염이 추가로 됐을 거로 추정되는 거는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염된 숫자는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에 감염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된 숫자는 꽤 많아도 그 학생 또 그 교직원이 학교에 와서 추가 감염된 거는 10%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설사 와서 감염된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 감염된 사례가 10%가 안 되는 387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5명 이상 전파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1.2%밖에 안 되는 한 51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학교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 초기에 학교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학교가 아이들이 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로 예상을 하고 많이 걱정들 하셨지만 우리가 1년 반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학교가 굉장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5명 이상 발생되는 건이 생기긴 하지만 그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 규모가 조금씩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하거나 이런 개인 수칙 또는 학교에서 방역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학교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교육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받으시고 학교 관리자도 받으시고 교육청에 있는 분도 받으시고 또 학교에 있는 보건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받으실 텐데 또 기본 연구 연수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화 연수를 받는 분도 계셔서 제가 그냥 조금 더 쉽게 처음 보시는 분을 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방역 지침은 학생들이 교직원이 등교하기 전에나 등교할 때나 학교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어떤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 위생관리에 대한 그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 오기 전에든 뭐 이런 경우에 발생을 했다면 학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일시적 관찰실, 학교에는 다 이미 이제 일시적 관찰실이 설치가 돼 있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보호자에게 그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선별진료소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119 지원을 받아서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가게 되면 최근에는 작년에는 이 검사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검사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뭐 없더라도 뭐 검사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라도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와 음성인 경우로 나눠지고요.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역학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작년의 경우는 119에 지원하는 거를 보호자의 연락이 안 되는 유초, 중고 모두에게 그 서비스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무엇을 하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죠. 그래서 119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이제 지원하는 거로 지침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양성인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양성이면 그 학교는 원격으로 먼저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원격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 역학조사관과 보건당국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원격으로 전환할 건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 놓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모두 다 돌아갔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간 뒤에 밝혀진 경우냐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 밝혀진 경우냐라는 것 때문에 좀 변화를 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한 뒤에 이제 선별적으로 원격 수업을 전환하는 부분, 그래서 접촉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는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대응 조직 어떠셨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대응을 해보시니까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간곡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대응 조직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시스템이 전체가 다 기존에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학교의 감염병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상황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게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등교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계획도 수립하고 여기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방학을 하게 될 텐데 이 학기에는 우리가 전면 등교를 하든 아니면 상황이 굉장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든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기간에 조금 더 구체화된 방역 계획이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 명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수로 해서
같이 분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조체계 구성입니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 방역당국, 특히 보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상시 알고 있던 번호고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급할 때 연락할 때 연락이 잘 되던가요? 그분들도 굉장히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연락을 안 했던 사이다라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1년 반 동안 느껴보셨겠지만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한 번 더 재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혹시 학교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보건소의 관계, 또 학교에서 특별하게 보건소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속이 타겠죠.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학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너무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미리미리 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이나 생활지도,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지도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그런 건이 여러 건이 있었고 작년 겨울방학에도 그런 건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또래들 간에 감염되는 사례, 그래서 몇 개 학교로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고, 최근에는 학원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저희 홍보 채널이나 뭐 학생 건강정보센터나 포털에서 치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볼 수 있는 한 8분짜리,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볼 수 있는 한 10분짜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총 5종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7월 말부터 제공해 드릴 건데, 아이들이 최소한 이 내용은 보고 계약할 때는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따로 공문을 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지침에도 있습니다만은 임상 증상자가 학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침의 오판에는 뭐라고 담았냐면, 이 임상 증상자는 있지만, 이 증상은 있지만 이 경우가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와, 그거를 매일같이 뭐 받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임상 증상에 대한 일반 병의원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거나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종전에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임상 증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받도록 했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신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감염될 수 있는데 그거를 써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증상이 있는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학교 내에서 전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검사 결과와 임상 결과만 가지고도 등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바꿨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등교하거나 출근을 안 하는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받거나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별진료소를 초기에는 가서 이제 진료를 실시를 할 때 일반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이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말아달라라는 거고, 통상의 자가격리는 14일, 2주간의 자가격리를 준수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코로나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가족, 동거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같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인사혁신처에서, 그리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안부가 지침을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을 바꿨냐면, 교직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별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지침 또는 교원 복무 요령에 의해서 혹시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출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보건복지부 중대본에서 방대본이나 중대본에서의 지침은 뭐냐면,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는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격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건복지부 방역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로 그 요청을 받은 경우에 동거인에게는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혹시 그분이 같이 동거하는 분들이 집단시설에 근무한다면 자가격리를 종전에는 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 최근에 바뀐 거는 권장해라, 가급적이면 오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근데 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직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 와도 좋지만 그 지침을 준용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등교하지 않도록 저희 지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안 왔다고 그래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고, 교직원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자가진단에 표시되지 않은 코로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가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죠. 저희가 그 시스템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거를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주요 증상만 저희가 거기에 표기를 했을 뿐이지, 임상 증상이 표시되는 거는 오지 않도록 하고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학교 구성원의 이제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평상시에 학교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수칙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가정에서 이런 안 오는 동안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좀 기록해달라고 지침에 나가 있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교 시에 일과 중 교육활동 이런 때에 이제 발열 검사는 매일 2번 이상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 1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직전에 1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37.5도 이상이 된다. 최근에 여름철이 돼서 창가 쪽에 앉아있던 애들, 이런 애들은 측정하면 37도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좀 안정시킨 뒤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의가 많이 왔던 내용이에요.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계속 증상이 있다고 표시하고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도 계속 그냥 출석을 인정해 줘야 되냐라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겠죠. 초기에는 많이 걱정도 되고 하니까 또 이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가서 혹시나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얼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증상이 계속 2주, 3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속적이 있다면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검사했는데도 음성이고 그런 증상이 계속 있어서 계속 이거 체크해서 안 오는 것보다는 치료를 받아서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받는 즉시 별도의 시설로 분리를 했다. 왜냐하면 학생이 못 오니까 이제 오게 하려고
자가격리를 받은 아빠는 별도의 숙소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이제 기존의 아파트에서 산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아까 원칙은 말씀드렸죠. 방대본의 기본 원칙은 접촉자의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는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분리를 했다면 학생이 등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원칙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녀는 등교 중지를 시켜야 하나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밀접 접촉을 했든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가족은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굉장히 불이익을 본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이 부모님이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와서 양성이 아니었으니까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부모님이 양성이 나왔고 학교가 등교한 이후에 양성이 나왔고 학생도 그날 돌아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학생도 양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의 아이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시험 기간이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험을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건 아주 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 가족 중에 나와 계속 접촉하는 사람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항공사 직원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원래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선별 검사가 아니고 선제 검사인 거죠. 그 경우는 내가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원래 직업상 받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까지 우리가 등교를 중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는 임상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등교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N차 접촉자인 경우 가족도 등교시켜야 하나요? 이 경우도 똑같죠. 뭐 N차 접촉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교 중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 만약에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데 가족 중에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그분이 보통 자가격리 중에라도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4일이 다 돼서 자가격리를 해제하려고 했다가 양성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또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또 가족 내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교 중지를 하는 것이지 이 N차 접종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전부 다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는 아주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리를 하고 나온 경우라면 등교 중지 대상에 이제 그 기간은 등교 중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날이 더운데 이제 대부분 방학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많이 할 거고요. 이미 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학교에서 생활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에어컨을 틀겠죠. 에어컨을 트는데 이 에어컨을 가동할 때 통상은 어떻게 하죠? 창문을 닫고 합니다. 작년에 이 에어컨과 관련된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 때 최소한 에어컨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창문을 열고 한 3분의 1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게 굉장히 정부 부처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산업자원부가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전기 소비를 얼마나 촉발시키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중대본 보건복지부가 중대본 이제 1본부고 행안부가 2본부인데 이 중대본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이 뭐였냐면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가동을 하되 매 2시간마다 완전히 환기를 시킨다라는 거로
지침을 일반 사무실은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인 경우에는 밀집도가 다 달라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어컨 가동을 하되 매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지침을 이제 작년에 보내드렸는데 금년에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창문을 닫고라고 하는 닫고를 뺐습니다. 가능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고 특히 이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은 좀 열고 가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운 것이 이게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보다는 혹시나 그 안에 그 확진자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이제 쉬는 시간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1시간마다 환기를 꼭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에서의 종이 타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지침에서 추가로 했던 게 기숙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공용시설 같이 사용하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폐쇄를 시켜달라. 근데 꼭 사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소독은 꼭 좀 시켜달라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물품. 작년에 우리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죠. 특히 마스크. 이 마스크 구하는 게 오부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1년 전이네요. 우리 선생님들 수업을 하는데 이 KF95 이걸 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 날은 덥다. 너무 힘들다. 이거 투명 마스크로 바꾸면 안 되냐. 좀 더 떨어져서 하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주셔서 그 부분이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식약처에도 굉장히 의견이 들어가서 식약처에서 작년에 또 다른 걸 만들었죠. 비말 차단 마스크라는 걸 허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허가된 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4개죠. 사실은 4개입니다. 하나는 수술용. 의료인들이 쓰는 수술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걸 덴탈 마스크라고도 이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KF95, 80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말 차단 마스크를 하나 더 허가 대상으로 잡아서 작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마스크가 갑자기 품귀가 되면서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서 허가되고 나서 이게 너무 많이 팔려서 인터넷에 나오면 삽시간에 그냥 다 없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어떻게 드릴 수 없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스크 공장을 한 5곳을 다니면서 구하려고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 업체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고등학교부터 선생님들에게 20매씩 드렸는데 어떤 교육청은 이 부분을 교육청 예산을 더 추가해서 40매 드린 데도 있고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좀 더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른 부분도 초기에는 굉장히 품귀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 중에 작년에 보건선생님 중에서 이 마스크를 등교를 하면 마스크를 아이들이 찾을 텐데 이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10개, 20개씩 사서 모았다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참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서 이 마스크가 풀리면서 그나마 조금 확보가 용이해졌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비축용으로 많이 사놔서 지금은 이게 작년에 이제 연말에 조사했을 때 학생당 한 4매 정도를 추가로 비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 한 10%, 20% 용만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준비할 거니까 학교가 준비하는 거는 한 학생의 20%만 비축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3매, 5매를 비축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했을 때는 한 10매씩은 1인당 비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알코올 티슈, 뭐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 특히 작년에 감사했던 거는 알코올 티슈는 뭐 기업에서 이거를 좀 사이에 공헌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에 많이 그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눠드린 거에 알코올 티슈는 뭐 기업이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나눠드렸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학교급식 제일 힘든 부분이죠. 어쨌든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확산은 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친한 친구, 옆에 있는 짝꿍이거나 아니면 등하교에 같이 다니거나 학교에서만 접촉했을 것 같지 않은 또 그 등하교끼리도 같이 갔을 것 같은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 전파된 경우가 전체의 10%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예요? 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의 경우 작년에 우리가 이 급식의 초기에 이제 등교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요청을 드렸냐면 초기에는 좀 간편식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자.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면 과거처럼 우리가 학교 급식을 초등학교에 처음에 할 때 90년대 말 이때는 전부 다 반별 배식을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반별 배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이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이제 간편식으로 해서 초기에는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식단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칸막이를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은 질병관리청이나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칸막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논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에비던스가 없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녀석이 언제 있었나요?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비던스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적인 요청이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학교가 이걸 급식하시는 분들이 담당하는 분들이 무슨 돈으로 이걸 설치할 거냐라는 것부터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식당을 사용하는 학교에 칸막이를 설치한 율이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기는 교장선생님들 그 교육을 받으실 때 혹시 교장선생님 학교에 식당 배식을 하는데 칸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교육청에 요청하셔서라도 반드시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학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식사 중에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침방울이 튀어서 다른 아이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단계별로 조금은 모든 자리에 착석해서 한 자리 띄우는데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모든 자리에 착석도 가능하지만 1, 2단계까지는 가급적이면 3단계가 되면 칸막이는 전부 다 설치하되 한 칸을 띄워라라고 하는 건데 3단계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4단계이고 다른 지역도 지금 단계를 격상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유동적이어서 모든 학교가 좀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급식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학기에 이제 등교를 전면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많은 규모가 큰 학교, 지금 그렇지 않아도 2회전, 3회전 하던 학교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혹시 이 경우에 회전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급식실에 두고 있는 방역 인력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7월 말에 다시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급식실에 이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급식실을 지원해 드릴 인력 그리고 기숙사 운영학교의 인력 이런 분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좀 적극적으로 더 신청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해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든 이 방역 인력을 채용을 할 때는 가급적 지원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전쟁 중인 당사자 보고 좀 뽑아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주는 학교가 있다라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례인데요. 물론 이게 작년에 사례였는데 대전의 모 초등학교가 이제 급식실에서 발생했던 사례인데 처음에는 이 경우가 이 아이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맨 뒤에 있는 아이와 맨 앞에 그 다음 분단의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둘이 전파가 됐는데 서모군 학생이 먼저 발생을 했고 저 뒤에 있는 박모 학생이 그 다음에 이제 전파된 거로 추정이 되는데 둘 간격이 너무 먼데 초기에 신문에서 마치 이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저기 날아갔을 거다라고 하는데 역학조사관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고 그 끝에 아이만 가능하겠냐. 그리고 둘이 굉장히 친하지가 않아서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급식실에서 둘이 옆자리 한 칸을 띄고 있긴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의 이 급식실의 모습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자리를 띄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둘이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게 기류가 흘러서 전파됐을 가능성으로 추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초기에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건데 혹시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명 위생 마스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투명 마스크 가지고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밀접 접촉자가 둘이 확진자와 둘이 대화를 했어도 서로 마스크를 정확하게 끼고 있었으면 그 상대방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 마스크는 정확하게 커버가 되고 있지는 않고 직접적인 침방울만 막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양성된 경우는 선별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병원에서 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그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계속 이 아이가 선별진료소를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 그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진료소로 갔고, 그리고 의사 소견상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학부모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확진자만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접촉자까지 이제 계속 못 나오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왔는데 동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었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에게 와서 변이가 되면서 사람 바이러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파력은 더 높아지지만 그 치명률은 훨씬 더 중증도로 가는 거는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확진자만 이제 못 오게 이제 그 격리하고 격리 정도 접촉자 정도는 이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그 일부는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증상만 가지고 못 오도록 하는 거는 이제 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결과 음성인 경우는 바로 등교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원래 아파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좀 치료가 필요하다면 호전될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예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검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증상이 좀 사랄 때까지 좀 쉬었다 오면 좋은데 지금은 대부분 가면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볼 때 아까도 조금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얘는 못 믿을 것 같아. 뭐 증상도 있고 음성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 왔으면 좋겠어. 원칙적으로 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인 경우에 초기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되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순서를 바꿨다. 역학조사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먼저 듣고 역학조사관이나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서 일부를 원격으로 전환하고 일부를 등교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에요.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또는 나로 인해서 학교가 전부 다 원격으로 전환됐어. 뭐 이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내가 또 가서 다른 아이에게 전파시키면 어떡해 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장선생님 또 보건선생님 또 교육청에 있는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 혹시 학교가 이런 확진자로 인해서 힘든 경우가 있다면 심리지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아정신과를 포함해서 정신과 선생님 110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 심리지원단에서 여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하셔서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정문리가 직접 원격으로 화상으로 심리지원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 확진됐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이 질병청에서 트라우마 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넘어갈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 학생 연령층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혹시 확진됐다가 완치되는 과정에서 학교에 사회에 복귀하거나 학교에 올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심리 지원을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문자로 전화번호도 나가고 그리고 24시간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문자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를 보내드립니다. 그냥 포탈에서 한번 쳐보셔도 좋습니다. 다 들어줄 개인데 그 개자가 그 캐릭터가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줄 어이 개가 아니고 다 들어줄 가이의 개이긴 한데 어느 분이 왜 교육부에서 그렇게 맞지 않는 표현을 쓰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캐릭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민간이 만들었던 캐릭터인데 그걸 저희들이 차용해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해서 심리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숙사는 1인 1실 쓰는 게 원칙이고요. 통학 가능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듯이 기숙사에 가면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벗는 건 모르지만 공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2학기에 등교할 때 기숙사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들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 질병청하고 협의한 게 2학기 입소 전에 거주지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2학기에 학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종전에는 그 학생,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조금 바꿨어요. 같은 생활실에 있는 학생을 같이 그냥 검사를 받도록. 그래서 물론 한 명만 쓰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2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이 사용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생활실에. 그러면 한 명이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면 같은 생활실에 있는 학생도 같이 받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 상황과 이번에 바뀌게 된 학교 방역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